네, 안녕하세요. 신숙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실크로드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기회를 참여하게 돼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창원 소장 공예품 연구의 국내 동향과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음,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지금 대략적인 목차를 여기 이제 소개해 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발표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앞에 도입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 새로운 연구 가능성을 오늘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정창훈의 모습이고요. 지금 일본의 나라 도다이지에 있는 옛날 모습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현재 실제로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서부부의 모습입니다. 도다이지에서 약간 동쪽 서쪽에 두 개의 창고를 새로 건립을 해서 유물을 보관하고 있고요. 우리가 좀 친숙한 대부분의 유물들은 지금 서보고에 수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정창원을 오늘 또 여기 함께 하신 선생님께서는 뭐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고 어느 정도 정보를 다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정창원의 유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년의 가을에 이렇게 한 차례뿐이고요. 1946년에 제1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올해로 제77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창원 소장품은 그 쇼무가 죽고 나서 그의 부인이었던 고묘왕후의 어떤 그 도다이지 헌납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그 쇼무의 유품에서 비롯되었고, 황실과 불교 의례를 위한 보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황실 유물이다 보니까 당연히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매년 가을에 시행되는 이제 유물을 잘 이제 보존하기 위한 폭량의 일부 문을 열었지만 제한이 있어서 일정 신분에만 허용이 되었고요. 연구자도 접근이 어려운 매우 폐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현재는 국내청으로 이관이 돼서 재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자들 중에서 이제 보물을 좀 대중에게 공개해야 된다라는 이런 요구가 조금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 효son 유물이 공개된 시기는 1946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정창환전을 열었죠. 전후 혼란기였고 이 전쟁 중에 피난했던 보물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국민에게 좀 돌려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전시가 개최된 것입니다. 이른바 황실의 비보에서 공공의 문화 자원으로 재인식하게 만든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 매년 가을마다 나라국립박물관에서 열리는 정례 행사로 정착이 되었고요. 여기서 소개되는 특별전 도록에 실린 사진, 그리고 해설이 정창훈 소장품을 연구하는 매우 필수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제71회 2019년의 정창원 전에 누적 관람객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일본 사회에서 이 컬렉션이 갖는 상징적인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77회 올해 전시에서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날짜 지정 예약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뭐 많긴 하지만 적지 않지만 그중 관람객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규모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어서요. 한 2주간의 전시를 고려하는 하루 평균 한 10,000명 이상이 전시를 관람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창원 소장품이 소수의 전문가와 황실의 유물에서 이제 사회 전체가 향유하고 담론화하는 국민의 유산으로 정착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창원 연구를 특히 이제 공예품 연구에서 일본의 연구는 뭐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열거하기가 어려울 만큼이죠. 제가 이제 그래도 초반,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 초창기 연구자를 몇 분 소개해 놓았습니다. 아마도 나카노 마사키 선생님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1960년대부터 이제 정창원 소장품의 공예품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성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여기 간략하게 적어 놓은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유물의 그 특징, 도상의 특징, 또는 제작지의 문제, 또 우리 신라와의 관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보존과학적인 연구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를 제가 뭐 세세하게 정리하진 않았고요. 오늘은 조금 짧은 시간이라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지금까지의 방향성은 어떠했는지 이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공예 연구, 그 다음에 효소 소장품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마 최재석 선생님하고 윤한영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창원 소장품의 제작국에 대한 논의에서 촉발된, 그래서 과연 일본 정창원 소장품이 상당수가 일본에서 제작이 가능한가에 대한 굉장한 다소 도전적인 질문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의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아주 다양한 연구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창원 소장품과 통일신라라고 하는 단행본을 내셨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러한 주제로 국내 연구자가 단행본을 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또 일본의 연구를 상당히 섭렵하시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공예품과 비교해서 나라 정창원에 보이는 신라 문물이라는 어떤 중요한 어떤 연구의 기점이 되는 내용을 보여주셨던 이난영 선생님의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나카노마 사키 선생님의 연구에 힘입어서 또 국내 유물과 연결한 어자만 기법에 대한 연구도 아주 주목할 만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각 그 유물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논문들이 석사 논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창호 소장품의 연구를 좀 대대적으로 조망했던 그 예는 아마 2018년에 있었던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개최를 했던 정창원을 통해 밝혀지는 백제 통일신라의 비밀, 정창원 소장 한반도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규모로 또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던 전례가 뭐 거의 부재하다시피 하고요.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후에도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관심 혹은 또 이 심포지엄이 상당히 많은 일반 분들에게도 좀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그 이후로도 이제 곧 있으면 10여 년이 지나갈 텐데요. 이런 어떤 이벤트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학술 심포지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서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한 어떤 성찰,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두 분의 학자가 오셔서 정창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물과 관련된 이야기, 또 경전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또 소개가 되었고요. 또 70 기법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백제 유물과 또 이번 정창원 소장품에 대한 어떤 비교 연구를 기존에 거의 조명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연구들에서 우리가 점검해보는 익히 알려져 있는 것들을 좀 샘플로 몇 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상원에 있는 초신지 가위와 경주 월지에 있는 가위, 이 두 가지는 일반적인 가위가 아닌 초의 심지를 자르는 가위의 용도로 지금 중국에도 밝혀진 바가 없고요. 지금 한국과 일본은 각 한 점씩 2점 매우 비슷한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교류 관계, 그 다음에 정창원 소장품이 가지는 또 우리나라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먼저 연구가 된 주요 부분이기도 한 바로 이 사하리에 대한 연구입니다. 고대 일본에서 사용한 사하리라는 명칭이 신라의 사발이란 그릇의 형태를 호칭하는 것에서 재질을 뜻하는 용어로 변화되었다라는 연구 성과를 일본의 학자가 발표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랑 관련되는 어떤 그 재질의 특성,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에 전해준, 직접적으로 건네준 유물의 어떤 정화,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역시나 중요한 자료고요. 가바네의 경우에는 이렇게 겹겹이 쌓는 그 그릇의 형태로 오늘날 코펠과 같은 모습이고요. 이것이 무려 이렇게 상당한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숟가락도 무려 346점이 여전히 포장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는 뭐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창원 소장품만큼의 어떤 그 유물의 어떤 유래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어떤 완벽한 보관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월지 출토품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월지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서 이렇게 그 제작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단서들도 같이 나왔는데요. 이런 유물들을 통해서 정창원에 있는 이런 은평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바탕이 되고 그 나무를 깎아서 코일링해서 올리는 이런 어떤 제작 과정의 특징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유물 비교 연구도 진행이 되었고요. 비록 이렇게 완성은 아니지만 정창원에 있는 이 주요 유물의 어떤 그 코일링 기법으로 감아 올렸던 어떤 제작 과정의 기법에 대한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련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이런 몇몇 유물들은 매우 크나큰 상징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정창원전에서 마지막 그 부분 부스에서 소개한 그 유리왕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유물인데요. 이건 역시도 그 메이지 유신 때 요 부분을 다시 복원했는데 그 추후에 원래 모습이 발견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굽도 추가되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문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물도 우리가 미륵사지에 소된 서리장원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치연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본 학자에 의해서 먼저 백제 유물과의 관련성 혹은 또 서아시아에서 가지고 온 유리를 백제에서 어떤 재가공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연구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그 정창원 유물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조사 같은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사진 자료나 혹은 또 전시를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요. 좀 구체적인 성과는 일본에서 먼저 제시된 경우가 간혹 있고 또 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 이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창원 연구의 어떤 기존의 공예와 관련해서 또 연구 현황이나 과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신 선생님이 바로 최영천 선생님이십니다. 이때 발표했던 아까 소개드렸던 그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거기서 5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다음 단계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저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그 정창원 소장 유물조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창구에 일어나를 제시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국내청에 관리하는 매우 폐쇄적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이 접근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유산청이라든지 국립박물관에서 어떤 단일 창구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셨고요. 두 번째는 그 소장유물의 체계적인 목록화 작업 및 데이터베이스화인데 이것은 뭐 우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국내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창원 홈페이지에 다수의 유물들이 거의 대비가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기초 자료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박물관 도로뿐만 아니라 일본 연구자들이 유물에 좀 접근이 가능한 연구자들이 작성한 그 연구의 성과를 정창원 기호라고 하는 저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79년부터 발행이 되었고요. 이거 역시도 그 홈페이지에서 모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사진과 또 목록화, 그 다음에 그 일본의 연구 성과를 좀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을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본과 공동조사 연구의 적극적인 시행 및 또 관련 연구자 초청인데요. 매우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이후로 조금 지속되는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네 번째도 많은 분들이 염원하신 바와 같이 정창원 유물과 또 버금가는 또 우리 유물과의 어떤 교류 전시도 추진에 대한 것도 많이 제시해주고 있지만 필요하다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진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요. 그 다음에 관련 서적 출판이나 이런 지원도 역시 이것은 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18년에 제안해 주신 이런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조사와 연구 기반을 위한 제도, 인프라적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되고 물론 어느 부분은 가능한 조금 어느 정도는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다시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요. 그렇다면 이 다음 단계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의 어떤 내용이나 방법론에 대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를 조금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장르에 따른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공예의 어떤 재료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든지 혹은 금속공예, 직물 또는 악기 이렇게 각 공예품마다의 연구 성과가 축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조금 더 복합적인 접근도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시피 일본 학교에서도 의례 재구성과 같은 복합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본의 도다이지 대불의 대한공연회 그리고 당시 또 우리가 소들본지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대거 어떤 사신단이 가죠. 그리고 그와 관련한 내실라물에 이렇게 문서와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있었던 어떤 의뢰를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면서 또 우리의 역할, 또 전창훈 인물의 어떤 종합적인 미해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양식 분석 혹은 재료,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각각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좀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좀 체계를 이루는 이런 것도 다음 단계 연구에서 좀 더 본격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창원 소장품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초반에는 대부분 제작국이 어디인가, 어디서 만들었을까에 대한 관심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요. 국가 간 기술과 도산이 혼성되는 것에 좀 주목을 해서 한중일 혹은 또 서역과 함께 교차적으로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압축된 문화 집합체를 이해하는 방향도 좀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존의 기법 연구 혹은 기술 연구는 어느 정도 조금 일본에서 진행이 됐고 국내에서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법 연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형유산을 복원하는 데 어떤 원동력이 되는 방향도 다음 단계의 모색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도다이지 대불입니다. 이 대불의 대한공연회가 752년에 열렸고요. 당시 대한공연회에서 사용되었던 이런 신발부터 시작해서 의복, 많은 이미지들이 지금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고 또 이 각각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 사진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공연회에서 어떤 눈에 이제 점을 찍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 붓도 역시 유물과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확대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붓에 먹을 찍어서 하는 거니까요. 이 먹도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신라에서 만든 먹이 정창원 소장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보건품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신라 양가삼록, 신라 무가삼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이 나라 방면에 1875년에 이 먹을 재현을 해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 하나가 단순히 우리와의 관계가 있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것이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뢰에서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한 방향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그 무형유산으로서 어떻게 재현하고 전승할 수 있는 것인가도 우리도 좀 고민해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물은 지금 그 개안 공연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불의 눈동자를 부릴 때 그 사용된 붓에 연결된 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끈을 연결해서 공덕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이 유물만 가지고는 이 유물의 어떤 본격적인 어떤 특성이라든지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유물들이 합쳐졌을 때, 의뢰에서 어떻게 쓰였나를 보았을 때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우리나라 삼국사기에 보면 사두푼 여성이 머리에 쓰는 이제 빗에 아라고 하는 상아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이 상아뿐만 아니라 어아라고 해서 고래뼈나 이런 것들이 기록에 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성원에 소장된 이 유물이 기존에 늘 상아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또 보존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올해 전시에서 대형 고래뼈라고 다시 정정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래뼈, 어화의 기록이 우리나라의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화를 가지고 이렇게 홀을 만드는데요. 이 홀의 쓰임은 뭐 잘 아실 테고 이것이 상하로도 만들고 이렇게 어화로도 만듭니다. 이 유물들에 대한 분석이 일본에서보다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상하를 나아가서 재료에 대한 이해, 또 관계, 어떤 의뢰에서 쓰는지, 그 다음에 이 재료가 우리도 이제 월제에서 출토가 됐고요. 기법으로 연결했을 때 이렇게 아루라고 하는 장식 기법으로 발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의 그 유물이 가고 오고에 관련된 메실라물의 기록, 또 중국의 기록에 있는 아루, 루아의 기록, 그런 이렇게 실제 유물은 일본에만 남아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발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교류관계, 상관관계, 혹은 또 용어의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발루의 유물들이 상당히 정착안에 남아있어서 이 기법에 대한 이해를 재현하고 지금 무형유산의 요소로서 자원들이 기술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문헌에 남아있지만 지금 현재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것은 그 바둑알입니다. 아마도 백제 의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 성과가 꽤 있는데요. 이런 유물들의 기법적인 연구, 그 다음에 이 기술을 재현할 수 있는 무형유산의 어떤 확장성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는 워낙 또 칠기 유물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4가지 유물은 일본의 그 정창원 소장품으로 가지고 있는 유물들인데요. 이 지금 두 번째 거, 요거 하나만 고려시대 유물입니다. 제가 이 4가지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모두 바탕재료가 대모지, 혹은 수지지, 혹은 목지, 우리는 칠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칠지만 있기 때문에 이분의 연구만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나전칠기를 연구할 때 이 바탕 재질에 대한 연구도 우리나라에 있는 유물에서 국한되지 않고 일본 유물을 같이 비교하면서 연구해야 돼 좀 더 확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기술 재현의 문제와 연결지어 봤을 때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동아시아의 어떤 이 연구 성과를 좀 디지털 아카이브하고 또 보존과학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요. 지금 일본 정창원의 보존과학 데이터가 다시 축적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중국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 대부분 많이 공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3국의 어떤 그 데이터를 좀 공유하면서 좀 확장성 있는 방향도 좀 고민해야 되고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한 것은 조금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향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는 의뢰공간 전체를 디지털로 재현한 프로젝트 제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고민이 됩니다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서 박물관에서 전시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어떤 그 연구 성과 혹은 기술의 성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쪽에서 좀 제안해 보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기존 연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유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개별 유물에 에서 집중되는 그 성과를 가지고 다음 단계 논의해야 된다는 것을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나아가서 지역에 대한 비교도 좀 본격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대의 장안, 낙양의 출토품, 출토 지역, 또 우리의 경우는 경주, 월지 같은 경우 이런 것들과 조금 연결해서 유물의 이동 경로라든지 또 글로벌 네트워크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시도되고 있지만 더욱더 좀 본격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현존의 공동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 정청원 연구 세대가 이제 교체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콜랩스를 갖고 있는 일본이 가장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자료 접근의 강점에 해당하는 어떤 의미 있는 제안이 필요하겠지만 향후 이 부분도 좀 노력했으면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많이 되고 있지 않지만 정창훈 고문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문서나 또 중국의 문서와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 또 몇몇 어떤 유물의 좀 예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많이 우리가 좀 가서 직접 전시를 보거나 혹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정청원 홈페이지 같은 걸 활용해서 좋은 상황이 된 거는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정청원 소장품은 일본 국내청이 관리하고 있고 촬영이라든지 조사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또 전시자료 공개도 구조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유용한 제안이 있어도 실행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상훈 수장 공동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로 초반에 제작권 논쟁의 중심으로 출발했지만 상당히 많은 내연 확장이 되었고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축적된 어떤 사진, 도록, 문헌, 또 기존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적 비교 연구는 일본의 도움이 없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확보 가능한 보존과학적인 분석 데이터, 또 스캔, 이미지 기반 연구를 활용해서 또 우리와 관련된 유물, 혹은 또 중국과 일본과 우리 함께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입체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연구된 공예 재료, 기술, 문양, 문화,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다 해당이 되는 이런 것들을 좀 교차 분석을 해서 동아시아 문화 교류 속에서 정착을 다시 위치시키는 이런 연구들은 일본의 어떤 호응이 없어도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조사의 제약을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비교 분석을 좀 한층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하고 또 저도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